총리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국무조정실 청년실 김은지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총리님이 직접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함께 토론하며 다양한 청년 정책의 개선점을 찾아나가는 이 미래대화가 지난해 총 4번에 걸쳐 진행되었는데요. 2026년 이 자리가 더욱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제5차 미래대화 123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청년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요청드려보겠습니다. 이혜진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정책 공모전 2위 수상한 이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주택을 통해서 독립, 결혼, 출산을 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윤인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의 주거 고민을 직접 듣고 해결을 돕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동대문 주거안심 종합센터 주거상담소에서 국토부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제행복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안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제1호 익산 청년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김윤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대학 교학보사 한성대 신문사의 김산 기자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무조정실 청년실장 김다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총리님께 인사 말씀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지금 있는 장소가 청년재단입니다. 총리실과 함께 일을 하는 조직인데요. 제가 오늘 청년재단 처음 오게 돼서 저도 좀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뵈니까 반갑고요. 저희가 총리실 산하에 국무조정실이라고 있어요. 국무조정실에서 24년도에 청년의 삶 실태 조사라는 것을 했는데 청년들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뭐냐라는 응답에 일자리 정책이 33.5%입니다. 근데 주거 정책이 이것보다 10%가 높은 45.7%입니다. 청년 정책 공모전이라는 것을 했는데 2025년에 상위 4개의 정책 제안 중에 3개가 주거 정책 개선 제안입니다. 의식주, 기본이기도 하지만 주거 문제가 청년들의 관심이 가장 많고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사실 정부가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공급할 때 청년층에 대한 공급을 늘리고 또 주택구입자금과 전세금 대출 때 청년을 우대하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고 청년 특화주택, 행복기숙사 등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청년들이 부족하다, 실제는 어렵다, 우리한테 직접 내게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년들의 자가 보유율이 낮고 무엇보다 임대료 부담이 너무 세잖아요. 오늘은 그것이 주제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직접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정책에 반영해 볼까 하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바로 그 주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잘 말씀해 주셔서 또 함께 우리 정부에서 나와 계시니까 저희들이 좋은 대안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총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간담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첫 번째 제안 토의, 두 번째 제안 토의, 자유 토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바로 첫 번째 주제 토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해 발언해 주실 김사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오늘 청년 주거 관련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무총리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저희 학보사에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저는 그 해당 기사에서 취재와 기사 작성을 단독으로 맡았습니다. 최근 청년 주거 문제가 심화되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청년 주거 정책의 전반에 대한 전반을 살펴보던 중에 중앙정부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주거비 지원 사업에 탈락률이 높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예산이 불용되고 있는 상황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책의 취지와 달리 청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돌아갈 확률이 적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사업이 시행된 2022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의 지원자는 약 49만 5천여 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월세 지원을 받은 청년은 약 16만 4천여 명으로 실지원율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원한 청년 10명 중 7명이 탈락한 것입니다. 저는 예산의 불용률 그리고 사업의 탈락률이 높게 나타난 것의 원인을 소득 요건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의 소득 요건은 청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월 소득 143만 원 이하, 즉 주 5일간 하루에 8시간씩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청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현실적인 기준입니다. 주 지원 대상이 저소득 청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이러한 협소한 조건이 설정된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사업을 신청한 인원에 비해서 실제 지원을 받고 있는 인원이 약 3분의 1에 그치고 있는 상황은 그만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이 많다는 방증입니다. 지원이 필요하지만 제도의 문턱에 막혀서 좌절하는 청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집값 그리고 특히 월세 가격은 날이 갈수록 오르고 있는데요. 또한 청년층의 취업이 쉽지 않다는 것과 안정적인 자산 형성이 쉽지 않다는 것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높은 탈락률을 방치하는 것은 사업의 시행 이유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소득 요건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해서 실지원율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해당 사업이 한시적 진행 사업에서 상시 진행으로 변경되었고 2026년 사업 예산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과 예산이 마련되었으니 청년의 목소리와 수요를 이제 반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소득 요건 완화를 비롯한 다양한 수정과 보완을 통해서 효과적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안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윤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월세 50만 원은 제가 서울시에서 이제 세종시로 이사를 하면서 자취를 시작할 시에 매달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사실 사회 초년생에게 50만 원이라는 돈은 꽤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이제 실제로 자취를 준비하면서 이 50만 원이 정말 큰 부담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자취하는 지역 인근의 원룸 등의 보증금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폭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지에서 가까울수록 이 보증금과 월세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다만 그만큼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는 것 역시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국토교통부에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정책이 있음을 발견하였는데요. 이 제도는 매달 청년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몇 가지 보완 사항도 발견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청년의 관점에서 크게 2가지 보완 사항을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중위소득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 제도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청년만이 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 초년생이 일반적으로 받는 금액을 생각하였을 때 50만 원과 같은 금액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기준을 보다 폭넓게 확대하는 것이 실질적인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나아가는 첫발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는 부모와 청년의 원가구 기준입니다. 제도상으로는 부모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을 넘어설 경우 지원이 어렵게 되는데요. 그러나 실제 청년들 중에는 독립을 하게 됨에 따라 부모님의 지원을 받지 않고 혼자서 월세 등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가구 기준, 또 중위소득과 같은 기준이 개선되어 실제 청년이 더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행히 제가 자취를 시작하는 세종시의 경우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는 있으나 앞으로 중앙정부의 청년 월세 한시 지원 등도 보다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안 관련해서 국토부 국장님의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제도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우리 김사님 그리고 김민님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그 이제 한정된 지원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그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도록 예산 사업 구조가 짜지다 보니까 그 소득이라든지 자산 요건들이 좀 지나치게 까다롭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저희도 좀 동의하는 바이고요. 이제 수혜 인원을 좀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지금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은 소득 중위 기준 중위 소득의 60%인 것을 80%, 100%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는지 또 그에 따라서 국가 재정은 얼마나 더 많이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조세재정연구원과 같이 지금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곧 작업이 끝나겠지만은 끝나기 전이라도 계속 그 연구를 진행하면서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로 이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혜택 수혜 인원을 늘려나가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우리 김윤희님께서는 그 원가구 소득도 같이 조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특별히 청년 세대에게 모두 주는 게 아니라 아무리 이게 재정 지원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원가구 소득을 또 저희가 꼼꼼하게 좀 보고 있는데 근데 원가구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원가구 소득이 있더라도 도움이 부족한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관해서도 좀 원가구 소득과 자산 기준에 관해서도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이번 연구 영역 때 같이 포함해서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총리님께도 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제가 드릴 결론이 아주 간단하거든요. 우리 오창석 이사장님, 제가 3분 쓰게 돼 있는데 한 2분 좀 재단에 왔으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저도 12년 전에 서울로 올라와서 월세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서러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올라왔을 때 저는 이제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신림동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저는 100만 원에 45만 원짜리 월세살이를 좀 시작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평범한 집을 찾으면 그 당시 2013년, 12년 이 기준으로도 1,000만 원에 60만 원이 보편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저희 청년재단이 박근혜 정권 때 탄생해서 딱 10년이 됐거든요. 그때 박근혜 정권에서 청년 주거 관련해서 평균을 내봤는데 서울시 월세 평균이 58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냐? 아시겠지만 70만 원 또는 8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게 굉장히 보편적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저는 너무 힘들어서 사가정역이라고 이제 중랑구에 있는데 3분짜리 역세권에서 살았어요. 300에 23만 원. 근데 23만 원이 어떻게 나오느냐? 컨테이너였습니다. 23만 원이 어떻게 나오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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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만 원이 어떻게 나
근데 이제 대학가는 그 정도 수준의 이제 주거가 지금도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몇몇 곳은 단속을 피해서 에어컨을 동시에 쓰는 방도 있고 전입 신고가 안 되게 하는 방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지원받았었던 거는 50만 원을 6개월 정도 대출을 받아서 나중에 되갚는 방식이었거든요. 학자금 대출 방식이랑 똑같았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좀 경계를 좀 터서 이게 결국 저희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게 노동소득으로 자산소득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힘듦이 있거든요. 그게 결국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건데 원가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에 매우 동의하나 원가구가 저희 노동소득이나 자산소득을 형성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원가구가 좀 무관하게 조금 청년들의 월세를 좀 대폭 확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동일한 오피스텔에서 월세 70만 원으로 시작해서 74만 원, 80만 원, 84만 원, 92만 원을 달라고 할 때 그 집을 이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이 안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방인데도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임대료들이 많거든요. 특히 대학가나 직장인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당신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배짱 장사로 물가 상승률과 무관하게 월세를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례적으로 올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의 소득이 괜찮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좀 대폭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조금 전에 말씀한 주제는 문제 제기 자체가 답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답의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려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사실은 재정이 충족하는 한 이라는 전제를 달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사실은 이게 큰 재정은 아니죠. 근데 전체로 보면 다른 재정 소요들이 있으니까 그럴 텐데 저는 이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이게 용역이 복잡한가요? 사실 이게 용역이 복잡한 사안은 아니죠. 이게 모델을 좀 추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뭐 군 입대라든지 뭐 이렇게 해외 취업이라든지 그래서 실제 사업 연도가 2년 이상 3년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그게 조금씩 오차가 나고 있어가지고 그렇긴 할 텐데 실제로 용역 추진 후 검토라고 할 때 그렇게 복잡한 용역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서 이걸 좀 어차피 우리가 문제 제기된 거고 비교적 딱 선명해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챙기겠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저는 원칙적으로는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아까 꼼꼼한 그거를 감안할 수 있는 또 다른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좀 한번 고민을 더 하셔서 용역을 이 용역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으니까 그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제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실 노정현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청년들의 복잡한 주거 정책을 몰라서 지원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AI 기반 청년 주거 자산 진단 및 정책 매칭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다양한 청년 주거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보 접근이 어렵고 조건이 복잡해서 실제 현장에서는 본인이 대상인지조차 몰라서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 또한 자취를 하면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꼈지만 여러 정책 중 내 상황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워서 망설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청년들은 일일이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거대한 장벽과도 같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시스템의 핵심은 청년들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즉시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모바일 또는 웹으로 소득, 직업, 주거 선호 조건, 보증금 가능 범위 등을 입력하면 AI가 이를 분석해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가장 적합한 정책과 실제 매물 정보까지 맞춤형으로 추천해 줍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상담 기능을 더해서 전문 상담사와 대화하듯 평소 쓰는 말투로 편하게 물어보면 신청 절차나 필요 서류를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청년들은 더 이상 정보가 없어서 주거 지원을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청년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청년들의 주거 복지도 더 똑똑하고 편리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 고민으로 밤잠 설치는 청년들에게 이 시스템이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은지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AI 기반 청년 주거 정책 매칭 시스템을 구축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소개에서 주거 상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거 상담소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이제 청년들, 다양한 계층들에 대해서 이제 주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청년이 가장 중점적으로 궁금해하고 이제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청년 안심 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이제 청년 월세 지원, 그리고 주택 금융 등에 대해서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정책들이 이제 양적으로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게 청년들한테 정작 필요로 하는 그 청년 대상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그 정보 제공의 비효율성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이제 지자체가 다양하게 이제 주거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보가 되게 이제 일원화돼 있지 않고 다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청년들은 국토부도 들어가야 되고요. 서울시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잘 구분하는 걸 잘 못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원 자격과 지원 조건 등이 청년들에게 정확하게 잘 이제 매칭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 청년들이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자신에게 맞는 주거 정책을 쉽고 정확하고 간결하게 얻을 수는 없어서 이제 정보의 제공이 참 비효율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있는 줄 몰랐다. 나에게 해당되는 정책인지 모르겠다. 비슷한 정책이 많아서 헷갈린다. 지원 자격과 조건이 복잡하게 느껴진다.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주거 상담소에서 이런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이제 현장에서는 주거 상담사 직원들이 일일이 하나하나씩 수동으로 매칭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한 명 한 명씩 하나하나씩 매칭을 해서 수동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력의 한계점은 당연히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거 상담사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정보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는 있는데 이를 감당하기 위한 인력은 제한적입니다. 대면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서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상담의 질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AI 기반으로 한 청년 주거 정책 매칭 시스템 구축을 제안을 드립니다. 마이홈 포털 또는 서울 주거 포털 같은 인터넷 주거 포털 사이트, 인터넷 포털 사이트 그리고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 등 이제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청년이 직접 자신의 자산, 소득, 가구 원수, 이제 내가 사는 거주 지역 아니면 내가 살 거주 지역 이동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입력을 하면은 그 해당 데이터를 AI가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청년 주거 정보를 이제 맞춤형으로 필요로 하는 청년에게 즉시 제시하는 시스템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지향하는 지금 이제 주거 정책 전달 체계에도
정책에서도 주거 정책 전달 체계에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AI 기반 청년 주거 정책 지능형 매칭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그 사각지대, 정책 사각지대도 줄이고 상담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은 빠르고 정확하고 간결하게 개인 맞춤형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주거 상담사는 AI가 1차적으로 정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심층적인 상담을 할 수 있고 업무에 집중해서 안내를 해줄 수 있는 행정 서비스의 질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이용되지 않는 실제로 정책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걸러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또한 추후에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이제 추후 조금 더 발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책 체감도도 높이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 정책에 가장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제안 잘 들었습니다. 관련하여 국토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제안 해주신 우리 노정현님과 이은지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이은지님께서는 지금 주거복지 현업에서 지금 일선에서 일하고 계셔가지고 그 노고에 대해서 이제 중앙부처 저도 이제 담당자로서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주거복지에 관련된 특히 청년들을 위한 정보를 좀 매칭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줬다는 아이들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이홈 포털이라고 주거복지에 관한 정보들 예를 들면은 공공임대주택 그 소개라든지 뭐 입주 공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여기서 뭐 자가진단 서비스 같은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간단히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있습니다만은 저도 한번 가서 한번 눌러봤습니다. 근데 이제 2026년에 지금의 눈높이에 과연 이게 좀 맞느냐 조금 구식이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우려가 좀 저도 느껴졌습니다. AI 시대에 맞게 하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편안하게 챗봇 같은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사정이라든지 자기 선호도라는 것을 좀 편하게 이렇게 그냥 쭉 그냥 입력을 하면은 편하게 제가 쓰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쭉 입력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주택이라든지 또는 그런 주거 형태라는 것을 좀 제안해 줄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아예 그 대안 같은 걸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는 그게 없지만은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서는 요 정도 주택이 있으니까 조금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요걸 한번 생각해 본 게 어떠냐. 단순히 된다 안 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되려면은 아무래도 좀 AI를 이용해 가지고 좀 시스템을 좀 개량화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작업을 지금 저희가 같이 좀 착수를 해 가지고요. 한 내년 정도에는 좀 정말 이래도 이 국가가 그래도 그 공공에서 AI 그래도 흉내는 냈구나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저희가 조금 개선을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AI를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AI라는 것도 계속 이렇게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발하면은 그게 2027년 눈높이에 또 맞을까 하는 약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내년에 이제 처음으로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그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속 앞으로도 계속 좀 더 빨리 좀 그 개량을 해서 좀 눈높이에 좀 맞춰 나가겠다. 그렇게 좀 노력하겠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총리님께도 한마디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하신 내용들은 다들 공감할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지금 저희가 모든 분야에서 AI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또 데이터를 거기에 맞춰가고 있고 또 정부의 모든 행정을 공개하고 있고 근데 저는 든 궁금증 하나는 아마 국토부에서 지금 마이홈 포털을 AI로 바꿔가는 이런 과정이 국토부만의 작업이 아니라 정부 전체에서 하는 작업하고 이게 또 AI로 이렇게 해가는 일종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맞춰가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을 어떻게 잘 속도감 있게 연계해서 갈 거냐 하는 부분이 이제 국토부에서 직접 일하시는 입장에서의 제일 큰 고민일 것 같고, 오늘 제기하신 내용들은 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들으면서 특별히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우리 아까 성함이 이은지 님이 아주 현실에서 직접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하는 거를 소상히 말씀해 주셔서, 이런 가령 우리가 AI 서비스나 이런 거를 처음에 이제 시험 단계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이런 이은지 님 같은 분들을 직접 현장을 알고 직접 청년들이 와서 실제로 부딪혀서 만든 불편함을 아는 분들을 이렇게 일종의 검증하고 준비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에 좀 많이 참여해 보면 좋겠다. 훨씬 더 이렇게 그 사용자에게 친화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잘 친하게 지내시면 네,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네. 그 우리 이은지님 외에도 그런 분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잘 말씀을 들으면서 반영해 가면 좋겠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자유토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준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님, 그리고 각 부처 관계자와 청년 여러분, 오늘 저는 청년 주거, 그 중에서도 대학생 기숙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서울의 현실을 바탕으로 기숙사 공급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측면에서의 기숙사의 교육적 기능, 그리고 임대업자와의 상생까지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급 확대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서울에 소재한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작년 10월 공개한 2025년 10월 대학 정보 공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소재 54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 평균은 17.8%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대학 재학생 10명 중 2명도 채 기숙사에 입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원룸 임대나 고시원, 하숙 등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서울은 주거비가 매우 높아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과 생활 불안정이 큰 상황입니다. 그 결과 캠퍼스 접근이 어려워 장시간 통학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주거비 부담 때문에 학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학생들의 호소도 많습니다. 따라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캠퍼스 인근 기숙사 공급 확대는 단순한 주거 대책을 넘어 교육 기회의 평등성 확보에도 직결되는 사안일 것입니다. 그러나 양적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적 개선 측면에서의 기숙사의 교육적 기능입니다. 기숙사 안에서는 교실 밖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저는 기숙사 자치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며 냉장고 정책과 세탁실 정책을 마련하고 위 정책의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한 생활수칙 개정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전체 입주생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며 기숙사가 민주주의 교육과 사회생활 경험의 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실에서 지원해 주신 예산을 바탕으로 입주생들이 함께 모여 연극을 관람하고 원데이 클래스를 체험하기도 하며 자연스럽게 다른 전공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 공동체 의식, 사회적 책임감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기숙사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미래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 인프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입주생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기숙사에서 단순 주거를 넘는 가치 창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임대업자와의 상생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학생 주거 문제는 기숙사만으로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대학가 상권과 임대업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숙사 확충이 곧바로 임대업자와의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에게는 안정적인 주거를, 임대업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운영 환경을 제공하는 상생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무총리님을 모시고 청년 주거의 현장 목소리를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초대해 주신 총리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인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룸 행복주택에서 첫째를 낳고 투룸 행복주택에서 둘째를 낳고 이제 쓰리룸 장기전세주택에서 셋째를 낳고 키우고 있는 네, 윤인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청년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세 가지 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 기준의 벽. 앞서 얘기한 청년 월세 지원 34세까지입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안심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요 계층의 주택은 나이 제한이 39세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정책과 공급 정책의 나이 기준이 달라서 이게 연계가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 지금 국토부만 34세인데 39세로 일원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주 순위의 벽이 있습니다. 청년 주택들은 1순위, 2순위, 3순위라고 해서 순위가 있는데요. 입주할 수 있는 순위가 이 과정에서 부모님의 소득, 자산, 자동차를 다 통과해야 2순위가 되고요. 나만 통과할 때는 3순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 순위에 상관없이 똑같은데 부모님이 자동차를 좀 비싼 거 탄다고 소득이 좀 많다고 내가 3순위가 되는 이런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해 본 게 좀 순위별 쿼터제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순위에게 50% 공급을 하고 2순위 30%, 3순위 20% 이렇게 공급을 하면 소외되는 계층 없이 소외되는 순위 없이 다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그게 조금 어렵다고 하면은 시세 대비 가장 저렴한 게 청년 매입임대주택이거든요. 시세의 30에서 40%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 유형은 원가구 소득을 보고 그 외에 청년 안심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이런 것들은 좀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 청년 주택은 다 부모님의 소득을 봐야 하나? 요게 두 번째 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지역 우선 공급이나 또 청년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순위별로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도 이미 하고 있으니까 즉시 적용이 가능하겠다 싶은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대출의 벽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국토부 주택도시과 기금으로 하고 있는 그게 2%대로 보증금을 해결할 수 있는 엄청 좋은 대출이 있어요. 하지만 실상 은행 창구에서는 기피하는 상품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토부에서 손익 보상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은행 내에서 KPI로 요거를 반영을 잘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부 관계자분 얘기로 들었을 때는 KPI 항목이 아예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승진에 반영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대안을 좀 생각해 보다가 여기 예산 문제도 있고 기금 고갈 얘기도 나오니까 그렇게 해결하는 건 어려우니까 좀 국토부에서 표창이나 포상이나 은행과 직원에게 뭔가 해주면은 좀 선순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실제 사례로는 노란우산공제회 같은 경우에서는 표창이랑 포상 그리고 우수 직원은 연수도 보내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그런 이제 기금 대출 운영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럼 적은 예산으로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청년 주택에서 새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거를 말씀드렸고요. 이게 공급 또 금융 현장 이게 좀 하나로 이어지는 구조가 되도록 오늘 이 자리가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방 하나 많은 데로 이사 가면 하나 더. 그래서 포럼이 있어요. 장기전세주택이라고 거기 다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예진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일단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25년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저의 청년 정세 관련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청년은 자가로 거주하지 않고 전세 혹은 월세로 주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주거 생활 중 월세 사기를 당해도 큰 고통이겠지만 전세 사기를 당한 청년들은 그보다 훨씬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제안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전세 사기에 대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청년 전세 사기 피해자는 3만 4천 명, 피해 금액은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단순한 금전 피해에 그치지 않고 주거 불안, 심리적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까지도 이어지고 이 피해를 회복하기까지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이 심화되며 청년들의 사회 진입과 자립에도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었던 정책 제안은 청년 주거 SOS 정책을 제안했고요. 먼저 계약 전 단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들은 계약 전 법률 자문 비용을 지원받아서 자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LH 찾아가는 상담소를 통해 전화 상담과 교육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좀 제안드렸습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26조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내용에 계약서를 작성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하는 제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표준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로 정정하고자 저는 제안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시행하여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공인중개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표준 임대차 거래 계약서 내용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전세 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 후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확인된 청년에게는 최대 6개월간 임시거주 쉐어하우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쉐어하우스가 단순한 임시거처가 아니라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이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까지 함께 제공되어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 안전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존 정책들은 대부분 사후 피해 구제나 일반 청년 대상 예방 캠페인에 집중되어 있으나 청년 주거 SOS는 계약 전 예방과 피해 후 회복을 한꺼번에 지원한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청년 주거 SOS는 청년이 집이라는 공간을 다시 한번 안전하게 마주할 수 있고 정신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까지 제공합니다. 또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사회적 책임과 시민 참여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성공하면 청년들의 주거 불안 해소와 함께 사기 예방의 사회적 모델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사회복지 비용과 청년층 탈사회화 비용까지 줄일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제안으로 이 제안을 작성했습니다. 이 정책이 좀 현실화되어 시행되어서 앞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받는 청년들이 없도록 좀 시행되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자유 발언 토의 내용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국토부 측에 답변 한번 요청드려보겠습니다. 예, 교육부 대학시설 지원과장입니다. 우리 행복기숙사 관련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양적 확대, 그 다음에 질적 개선, 그 다음에 지역 주민, 임대차 포함해서 이제 어떤 상생 방안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 세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양적 확대 관련해서는 특히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기숙사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걸 저희도 굉장히 실감을 하고 있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공유지라든가 폐교 등을 확보를 해서 이제 기숙사 확충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일 관건입니다. 부지 확보가 제일 관건인데 특히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자체라든가 타부처하고 협업해서 또 부지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가 저희가 서울에 세 군데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산 지역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서울과기대 그다음에 이제 한국체대 그러니까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기존 국립대에도 저희가
행복기숙사를 지으려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세 군데가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어서 이제 세 군데는 이제 국사립 대 학생들 전부 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기숙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 질적 개선 관련해서는 기존의 노후된 기숙사들이 보통 뭐 다인실이나 공동 화장실, 공동 욕실 해서 많이 생활하기 많이 불편해서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요즘에 특히나 1인실을 많이 선호하죠. 그래서 1인실, 2인실, 그다음에 학생들이 또 수요가 많은 뭐 스터디 카페라든가 학생 편의시설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항상 기숙사를 지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지역 주민의 반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 주민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하고 계속 의견을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체육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반영을 해서 주민들하고 대학생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기숙사가 그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 특히나 수도권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대학생들의 어떤 주거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그 공공임대주택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연령 상향과 관련해서 사실 뭐 가급적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저희도 그렇게 하고는 싶습니다만은 그 대출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나 전월세 가격에 미친 영향도 크고요. 현실적으로 재정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건 대개는 한 34세로 좀 맞춰져 있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 연령은 좀 39세까지 좀 넉넉하게 지금 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34세가 넘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은 제안하신 분처럼 다둥이 아빠라든지 아니면 그 신생아 가구가 있으면은 나이에 관계없이 대출이나 여러 가지 지원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이게 좀 나이가 39세라고 딱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혹시 또 이게 지원이 적은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보시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좀 세대 간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지원 간의 그 각각 분야별로 이제 신생아 가구라든지 신혼부부들 그들이 또 요구하는 것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형평성을 봐가면서 제도를 좀 우리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임대주택 그 입주와 관련해 가지고 특히 원소득 가구를 보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 청년의 좀 주제를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공공임대주택의 그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방향에 대해서 저희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한 190만 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양이고 현 정부에서 또 굉장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임대 재고를 축적해 나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소득 자산 요건을 가급적이면 완화를 시키자. 그래서 좀 누구나 들어가서 살 수 있게 그런 주택으로 좀 발전시키자. 그렇게 해서 소득 자산 요건은 원가구가 됐든 본인이 됐든 가급적이면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그들이 워낙에 그들이 그 사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품질도 높이고요. 면적도 더 넓히고 그리고 입지도 좀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면은 아마 그런 문제들도 좀 차차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행 창구의 문제는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장관님 표창이라든지 뭐 가능한 인센티브를 최대한 발굴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좀 없도록 저희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총괄과장입니다. 이혜진님께서 제안해주신 청년주거 SOS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해 좀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좀 국민들께서 최대한 이용하기 편하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좀 복합적으로 이렇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좀 인상 깊었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좀 잠깐 소개를 드리면 현재 전국 7개소에 전세 피해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일종의 거점 역할을 하는 건데요. 법무사라든지 뭐 지자체 공무원이라든지 허그 직원이라든지 뭐 변호사 이렇게 상주를 하면서 법률 상담이라든지 심리 상담을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금융 주거 지원을 좀 연계하는 이런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상담도 가능하고 유선 상담도 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수요에 따라서는 센터 외에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상담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는 피해 지원에 저희가 이제 센터에서 좀 중점적으로 해왔는데 예방이 이제 계속 중요하게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예비 임차인에게 중개사가 상주를 해가지고
권리관계 분석이라든지 계약서 주의사항 안내라든지 이런 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도 반영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이혜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한 복합적인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피해 지원 센터를 거점으로 좀 추진을 할 계획임을 좀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또 제안해 주신 그 공인중개사 표준 임대차 계약서 의무화 관련해서 그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지금 임대 등록 사업자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 임대차 계약으로 이제 확대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전세 사기 예방에는 좀 더 효과가 확실히 있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워낙 이제 서류 자체 챙겨야 될 부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라든지 뭐 법무부라든지 뭐 국토부 같이 해서 좀 이 부분을 뭐 어느 정도로까지 이제 좀 더 확대해서 쓰는 게 뭐 타당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거 지원 같은 경우는 좀 긴급 주거 지원을 통해 최장 2년간 거주 주택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나중에 이제 최장 20년간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하고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저 은행 그 기금 그 얘기하셨잖아요. 저희도 이제 피해자 간담회를 해보니까 그 전세 피해자 전용 그 저리대환 대출이 있습니다. 기금에서 지원하는. 근데 이것도 이제 은행에서 뭔가 이게 실적에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그 약간 기피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택 기금 담당하는 과랑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포상도 이렇게 주고 하니까 좀 더 낫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무래도 그런 점들 좀 피해자들 의견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저희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은 계속 개선해서 좀 신속하게 피해자 지원도 하고 또 예방도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처 답변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무조정실 청년실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청년 주거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자리 못지않게 중요한 게 주거인데 특히 이제 월세 지원 그리고 이제 AI 뭐 매칭 시스템, 기숙사 또 이제 전세 사기 등등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이제 국무조정실에서는 전체 청년 정책을 이제 총괄을 하니까 청년 주거 관련해서는 국토부 교육부랑 협의를 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윤희님이 말씀하신 월세 중에서 이제 부모 가구 원가구 소득 아까 국토부 국장님이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게 이제 저기 국토부 사업에는 있고 서울시라든가 대전시, 세종시에는 이제 부모 가구 소득을 또 안 보거든요. 대신 거기 세 군데 지자체에는 그 저기에 있습니다. 주택을 봅니다. 그러니까 뭐 보증금 얼마 이하, 월세 얼마 이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용역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용역을 같이 하실 때 만약에 이제 청년 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을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이제 올리면 부모 가구 소득을 유지를 할 거면 그것도 지금 100%인데 그걸 뭐 예컨대 150% 이하로 같이 올려준다든가 아니면 그거를 없애고 지자체처럼 아예 그 옛날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증금하고 그게 국토부에서도 그런 조건을 다시 만든다든가 해서 좀 조합을 해가지고 잘 연구 용역해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AI 그 주거 정책 매칭 시스템 정말 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온통 청년이라고 이게 총리실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 오픈한 거기도 보면 그 제일 원하는 게 청년 정책이 막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가까이 되는 지자체도 있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도 이제 고도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본인의 이제 가구 소득 나이 지역 이런 걸 넣으면 일자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제 할 수 지원받을 수 있고 주거 그다음에 무슨 문화 복지 이런 거 이렇게 하는데 이 주거 쪽에서는 특히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주거 쪽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게 뭐 임대주택 같은 것도 요건들도 굉장히 복잡하고 해서 국토부도 국토부 나름대로 마이홈 포털 개선하시고 저희도 원통 청년을 개선해서 청년들이 무슨 그 자기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인환 님이 말씀하신 청년 연령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그 주거 정책뿐만 아니고 그 예를 들어서 뭐 창업 지원 같은 경우는 또 39세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대부분은 또 청년 그 기본법에 34세 이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 같은 거는 34세 이하가 많고 해서 또 특히 이제 지자체 조례 같은 거는 39세 이하로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39세로 올려달라는 그런 이제 주장이 많고,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초기 이제 청년, 더 젊은 청년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34세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찬반 양론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연구 용역을 원래 해가지고 좀 결과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청년재단 이사장님 말씀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 AI 기반, 사실 AI 시대라서 AI 얘기가 어떤 분야에서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기존의 포털 사이트나 플랫폼을 또 한 번 배불리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이온 포털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긴 하겠지만, 사실 청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직방, 다방, 피터팬의 집 구하기, 뭐 그 정도거든요. 그 플랫폼에 공공임대주택 란을 조금 투입시켜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면 좀 좋지 않을까. 다만 이렇게 한다면은 다시 말씀드린 기존의 플랫폼을 다시 배불리게 하는 것인데, 지금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네이버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알림 전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채널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훨씬 더 자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게 임무를 할당하는 것도 저는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AI를 통해서 하면 가장 좋은 점은 비대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림동에 살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기는 아니지만 소소한 이제 설계. 왜냐면 집 방을 하나 보고 왔는데 30분 뒤에 계약하러 온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제가 급히 계약을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30분 정도 반대편에 카페에 있었는데 아무도 그 부동산을 안 가더라고요. 이런 소소한 설계를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학동에 그 관악산 입구에 살았거든요. 마을버스 종점이었습니다. 종점에서 신림역까지 나오는데 20분 걸려요. 역세권이 아닌 거죠. 근데 저한테 이제 역세권이라 얘기해서 이런 소소한 설계를 현장에 가면 약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대면을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내가 충분히 물어보고 검색해서 지리까지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비대면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까지 좀 파악했으면 좋겠고, 뭐 여기서 할 이야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계속 떠올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지금 전세 사기를 당하고 난 이후에 쉐어하우스를 간다든지 초저리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심의 이제 이야기인데, 우리는 과연 가해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해자를 거의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2023년 말쯤에 전세 지옥이라고 최지수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작가가 전세 사기를 당하고 원양,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원양 상선까지 타서 빚을 갚았는데,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나 하면 1억 공제증서 같은 프린트를 해줍니다. 하나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위험에 노출된 빌라나 주택인 걸 알면서도 계약을 유도하는 공인중개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리님께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저는 오늘 주제인 청년 주거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들 하셨기 때문에 마무리 겸해서 조금 다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청년재단에 와서 하기를 잘했다. 그 말씀은 청년재단이 일을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총리가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데, 가령 올해는 저희가 청년들의 문제, 청년들의 이슈만 가지고 한번 청년관계 장관회의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위한 전제로 우리나라 각 정부 부처에 청년 보좌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는 자리죠, 역할이고. 오늘의 이제 우리 대화도 그런 거죠. 사실은 총리와 함께 저희들이 이런 자리를 갖는 것에 주된 만남의 장소와 주된 만남의 대상을 청년들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청년 공동체, 우리 사회의 청년 공동체 내부에 자연스럽게 그 또래 내에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면 함께 토론도 하고 또 어떤 정책적으로 고민해서 해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종의 선순환의 사이클이 형성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사실 저희들이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 국토부, 오늘 교육부에 이렇게 담당자, 책임자, 과장님들도 나오시고 했는데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사실 저렇게 시간 내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현업의 일선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총리가 왔다고 해가지고 오신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각 부처에 청년들이 관련하고 있는 사업을 하면서 청년들과 일상적인 간담회나 일상적인 대화와 토론과 피드백이 되는 구조들이 좀 잘 장착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AI 이 시스템을 잘 장착하는 이상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2026년 새해에 저에게도 다시 하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다시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의 제일 좀 제가 강조점을 둬서 앞으로 열심히 해주십사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청년재단이고요. 앞으로 오늘의 같은 이런 어떤 1, 2, 3 대화의 형식을 조금 더 현장으로 저희들이 가서 청년들과 함께 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항상 같이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꼭 같이 가고 추가된 인원과 함께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여기 오늘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신 분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내주신 때의 마음을 잊지 않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일종의 우리 청년 정책에 대한 자문단으로 자동 저희가 우리 본인들의 동의를 득하지 않고 억지로 이렇게 막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청년 주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 삼둥이 아빠는 아주 아이디어가 좋으신 것 같으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생길 때마다 저희들에게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